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전국이 세월호 참사에서 지방선거전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함께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기 수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인터뷰 초대 손님은 이계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입니다. 이계한 최고위원은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카드 회장을 역임한 CEO 출신으로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18대에서는 불출마를 했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정몽중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안철수 신당을 추진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새정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한 뒤 첫 선거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 주도하는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어떤 정권 심판론,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개각을 비롯한 여권의 반전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예. 동의하고요. 예. 세월호 사건이 아니어도 예. 지방선거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저희들은 중간 평가라는 얘기를 하고 예. 여당은 인물론을 내세워서 새로운 예.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책임을 면해가면서 대응하는 것인데 예.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도 정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더욱더 그런 문제가 더 커졌죠. 예, 그렇죠. 네. 애초에는 이 정권 심판론이 중간평가 이런 게 안 먹힐 거다. 사실 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좀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게 크게 많이 좀 부각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했었지만 예. 또 하나는 2010년도 선거 결과를 보면 야당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승하고 있는 야당이 성적을 굉장히 좋게 좋았죠. 냈죠. 네, 서울만 네. 보더라도 지금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시장도 그렇죠. 민주당 예. 수준이었었고 구청장도 25개 중에서 21개까지도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 그러면 여당에서는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심판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충원하기도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예.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여당이라고 또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역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개각이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과 안대희 총리 기용,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전실장의 경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그렇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의 유임, 이 선택을 한 배경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통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가 예.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군가 하는 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신의 어떤 중간에 계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분이죠. 그 사람이 정말 기획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 국정원에 가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고, 예. 또 선거 때는 우리가 남이가 하던 분이고,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을 가운데 놓고, 어떻게 말하면 비서실장이 아니라 아바타 같은 사람을 놓고서 지금 그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갈아치워서 갈았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어서,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대희 총리의 인선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카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보면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 소년 출세를 한 사람이고
검사 동일체 이래가지고 상명하복이 본질적인 그러한 질서인 검사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한때는 그 대통령 선거 때 비자금 수사를 아주 잘해서 너무 잘 드는 칼, 국민의 검사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상명하복이 체화된 사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검찰 조직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랑 따지면 검찰과 인연이 상업에 굉장히 있다는 깊죠. 점. 네. 또 이번 정부에서 보면 검찰총리 이후에 또 두 번째 총리도 또 검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어떤 그 국가의 재산감인지는 들어있으나 국민들의 정서에는 동떨어진 지금 그 이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야당으로서는 참 곤욕스럽고 또 정말 야당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모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폭넓은 인재 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면 한 부분의 대통령 노릇만 하고 하시는 것이 같아서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대희 하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검사 저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명성을 떨치셨는데 사실은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선자금 수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유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대선자금 때 그 수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 곤욕스러운 것, 자기 가장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뭐 최도술 씨라든지 안희정 씨라든지 사람들을 가두는 것 같은 것을 다 용인하셨던 것. 물론 뭐 검찰이라는 것이 법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용인한다 하지 않는단 말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소신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그런 폭넓은 생각과 아량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이 터잡았던 것인데 가신 분은 그냥 가시기만 하고 안대희 그 총리 지명자만 국민검사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 안대희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그 뒤로 상당히 잘 나갔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력을 쌓았는데, 경력을 쌓았는데,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 이 대법관 출신이 대법관 마치자마자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면서 조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좀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말하면 평생을 그 권력의 어떤 정점에 서서 지향점에 서서 계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신 총리라는 말을 누가 하던데 걱정이 듭니다. 좀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검찰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검사 동일체라는 그러한 이상한 원칙, 상명하복하는 거에 체화된 분이라는 것. 그렇죠. 그런 분이 정말 국정을 총리로서 하는 것이 좀 가능할 것인가. 몸에 밴 체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께 말씀드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그것도 절대 복종이라는 것을 제가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처럼 부통하는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소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언이라는 말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왕조 시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의 이 생각이 한때는 국민검사였고 팬클럽에 있었던 분이지만 이분이 권력 앞에는 벌써 정말 살아있는 권력 앞에 칼을 휘두른 그런 검사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여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 정부에서는 뭐 잘 맞을 수 있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이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데 또 자기가 다시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자기가 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개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개조한다는 말도 왕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어떤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고 권력이 생기는 것인데 좀 앞뒤가 바뀌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도구로서의 총리라면 모르지만 정말 그 선거로 뽑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로서의 국정 책임자로 총리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국민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거를 치르자는 그 지명된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대 후보자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5달 동안 16억인가요? 변호사 수임료 엄청 많이 벌었던데요. 그런 문제들까지 또 함께 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반대 당론을 확정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은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안대희 그 총리 지명자가 지금 자기가 대법관 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이후에 독립된 법률사무소를 열 때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트릭을 써서 꼼수를 써서 서울에다가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서비스한 것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호사무소를 열 수 없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피해서 딱 1년 되기 다음날 서울에다 열고 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물론 한때 공직자로서 어떤 업무를 잘하신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이지에도 엄청 밝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시쳇말로 하면 그게 시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도 변호사에 대해서 존경심보다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변호사는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비싼 돈을 받고 파셨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공직에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리 지명 직전에 목돈을 기부하시고 또 돈이 많으니까 사회 환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이시면 미수범, 기수범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미 기수범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인데 그거를 기부한다고 그래서 또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태도가 다시 정정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철저하게 검증한다. 또 심지어는 검증으로서 해명이 되지 않고 설명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정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거든요. 특히 남재준 원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번에 경질됐어요. 어떻습니까?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국민 검사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참신한 이미지 그런 게 있고요. 또 남재준 원장도 경질됐고 그랬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 총리를 지명한 게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이 그 6.4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이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어떤 매스컴을 활용해서 그 반전 카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기교에 넘쳐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육법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육사 나온 사람들과 법대 나온 사람들이 국가의 핵심적인 권력에 자리 잡고 있어서 했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남재준 원장이라든지 이번에 물러난 김장수 안보실장이라든지 거기다가 지금 총리라든지 후임 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이다 보면 육법당의 부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반전 카드로 썼지만 어떻게 말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여서 정말 국가가 도대체가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기나 하는 것인가 하고 모든 국민들이 진짜 걱정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때 정말 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대통령이 던져야 되는데 좀 너무나 기교적이고 좀 쉽게 말하면 꼼수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당초 이번 주 초쯤에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거가 지금 자기들
그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면 뭐 의전서열 뭐 2번부터 5번까지가 편중되어 있다. 무슨 뭐 일본은 또 마찬가지로 뭐 TK다, PK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응하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정당한 언론 비판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는 좋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한 사람까지가 자기의 인력 풀이고 거기서 가장 출중한 사람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국민과 더불어 같이 즐길 수도 있고 국민과 더불어 울 수도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서 최강의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저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러한 의무와 책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이요. 안대희 지금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냥 후보자잖아요. 지명자죠. 네. 이 상태에서 그 후임 장관들에 대한 어떤 제청을 하는 게 이게 지금 할 수 없죠. 법적으로는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총리가 이제 형식 논리로 하면 물러가는 정 총리가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 거 모양새가 되거나 아니면 장관도 지명자들 뭐 후보 명단은 발표할 수 있을지언정 그 형식을 갖추려고 그러면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가 다시 제청권을 행사해야죠. 그래야지 뭐 헌법에 따라서 소신껏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겠죠. 결국 그러면 뭐 육사 지방선거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유라고 봅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이번 정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사회자께서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이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을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헌법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국회에 가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짐이 곧 국가여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을 그리고 말을 포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앉아서 정부 조직표 놓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뜯어붙이고 이리저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선 국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국회가 야당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해서 또 국가는 야당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때로는 비판하지만 때로는 협력하고 또 야당도 이번 세월호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하는 흔적이 없고 정말 선거를 치르면서도 기본 기조가 반성과 성찰이라는 거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구상을 말씀하시고 국회에다 던지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충분히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거기 앞에 놓고 세월호라는 이런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긴 이런 일을 보면서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뭐 이거 찍고 하는 거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불통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신뢰하지 않는다. 남을 믿지 않는다. 이러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찢어붙이고 뭐 총리는 어떻게 하고 참 어떤 부서는 해체해버리고 어떤 기능은 뺐고 어떤 부서는 신설한다는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가 조직을 하는 것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과도 상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만 지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가 물론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대통령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 막중하고 권한도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대통령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대통령께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일방통행으로 하시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그런 모든 총체적인 난국에 관해서도 인식이 다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눈물까지 흘리셨지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것보다는 대증적인 요법, 다시 말해서 열이 나니까 열이 왜 날까에 대한 그 궁리하는 것보다도 일단 해열제 먹여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정말 거의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죠. 문재인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최근에 그 대통령 담화가 나온 다음에 이건 단순히 뭐 해경을 해체하고 뭐 정부 조직을 뜯었다 붙였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어떤 전반적으로 뭐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나요? 문재인 의원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자리를 다퉜던 분이고 예.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게가 실리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죠. 예. 그 해경을 해체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일단 해경 해체 자체는 반대한다. 네, 반대한다. 근데 예. 특히 또 문제가 앞에 제가 대증적인 요법이라고 예,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그런 예. 것이고 예. 해경을 희생물 삼아가지고 뭐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극단적으로 말하면 희생양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 해경 자체가 그 역사성도 있고 또 뭐 해경 자체에 대해서 해안경비라든지 그 해난 사고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전문 부서로 한다는 그런 요구는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혁은 하되 해경 자체의 해체는 이건 좀 아니다. 자체라는 해체한다고 하는 거는 그럼 바다에서 사고 났다고 해경을 해체하면 그러면 뭐 거의 육지에서 사고 나면 이제 소방본부나 육상 경찰을 해체. 뭐를 없애버리는다는 불상이 참 놀라운 거죠. 그 안전행정부를 오늘 보니까 행정자치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행정자치부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어떤 그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 센터로서의 그렇죠. 기능만 했으면 좋은 거지요. 예. 거기서 뭐 인사를 빼내서 뭐 인사혁신처를 만들어서 간다. 근데 그것만 봐도 대통령이 지난번 그 뭐 아부다비에 부랴부랴 나가기 전에 부랴부랴 발표한 내용하고 예. 벌써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 부서가 생길 때는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바다에서 사고 났으니까 해경 없애고 그다음에 그 재난본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재난본부 기능 다 뺏어서 새로운 신설하니까 뭐만 남아라. 처음에는 뭐 거의 없애는 것처럼 말하다가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 또는 지역자치에 관한 문제가 걸리니까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좀 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그 중간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따질 건 따져야죠. 그런 공론의 장이 국회에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부 조직법, 이거 개편 과정도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계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진행하는 이용마의 한국 정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2주에 한 번, 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이계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의 무책임,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관피화 문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인 이런 말씀들도 막 쓰시고 그러던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선장을 위한 변명을 좀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죽을 죄를 좀 진 사람들은 맞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선장이 270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CEO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선장이 27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라면 과연 나머지 선원들
뭐 나머지 선원들은 보나마나 200만 원 정도의 비정규직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책임 의식을 논한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지금 실제로 예. 이 대통령께서 인식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였으면 우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예. 축제라고 하는 선거를 숨죽이면서 치러야 할 이유도 없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본질적으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도대체가 작동하는 어떤 원리라는 것이 있기나 했던 것인가. 예.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회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페널티에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 그러면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고용이 불안정하면 월급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월급도 또 반뿐이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한테 국민의 생명, 그것도 아주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서 지금 다닌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무슨 도덕적인 책임감은 물론이거니와 좀 법에 정한 어떤 의무라는 것도 수행하는 것이 예.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다. 더 이상은 이런 시스템을 정말 흥명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멱에 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는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많이 남기고 경제 성장을 예? 하자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쭉 지속되어 오는 건데요. 어떻게든지 이 성장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지금 만연돼 있잖아요. 지금 사회자께서 학교 다닐 때 그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그걸 전부 외우지 못하면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였는데 그 한 교정 중에 보면 실질과 능률을 숭상하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가가 능률이 그냥 능률이 아니라 숭상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 삶에 있어서 특히 정치를 함에 있어서 보면 능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가 공의이고 정의이고 또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가 사람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고 또 몸에 체화된 게 성장, 돈, 물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정화 기능을 해야 되는 많은 어떤 그런 문화, 무슨 정치, 무슨 종교, 어디 하나 할 거 없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는, 부담이 되는,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사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 하나가 굶어서 그걸 외과적인 수술로 적확하게 떼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몸 전체가 어디가 성하고 어디가 성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억지로라도 이것이 청해진의 문제이고 무슨 유병헌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관표의 문제이고 이렇게 작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닌가, 규정 짓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규정 짓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사실상 대한민국에 다운표 쳐서 개조 이것도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부의 무능과 함께 또 하나 드러난 게 언론의 문제점이거든요. 기레기라는 표현을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썼는데요. 기자 쓰레기 참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글쎄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만큼 말을 한다는 게 그렇긴 한데 저도 여기 방송 나간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어디 가서 방송하냐고 그래서 국민 TV 라디오에 가서 한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어떤 채널을 틀면 막 화를 내는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거를 왜 보냐 이거야. 그래서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봐가지고 투표장에 나오니 저 사람들을 알아야 우리도 알 거 아니야 했더니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마세요. 참 언론에 관해서 정말 걱정해요. 특히 제가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다음에 그 후에 신문사에서 그때는 신문영이 컸는데
광고가 없을 때 백지로 광고가 나올 때 예. 아르바이트한 돈 갖고 광고 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언론이 과연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방송이 정말 일방적으로 토해내듯이 하는 거가 맞는 것인지 걱정이죠. 사실 이게 그 언론이 그 정부 정책 혹은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받아쓰기만 하고 이제 비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그런 그 문제점, 그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면서도 그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언론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장악을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의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정말 그 어떤 언론의 공정성이랄까, 예. 무슨 뭐 언론의 무슨 뭐 독립성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국제적인 기구에서 평가하는 걸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반대로 언론의 매체가 다양해지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로 언론인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할 때는 기자가 매일 시험 보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지면은 작고 사건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기사를 정말 공들여서 써가지고 할 건가. 근데 지금은 그 숙제하는 그 기본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매체는 많고 기사는 너무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그 보도 자료 저희들도 뭐 정치하면은 보도자료라는 걸 내고 그러는데 보도자료로 즐겁게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예. 언론 스스로가 독립성, 공정성을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또 거의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공을 들여서 특히 현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안타까움, 예. 아쉬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일 KBS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이미 기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제작 거부를 하고 있고요. PD들도 또 일부 제작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일 길환영 사장의 사퇴가 해임이 없다면 KBS 파업이 사실상 이제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사회 구성 자체가 예. 저는 참 이게 여야로 갈라서 이렇게 임명해서 뭐 7대4인가 그럴 건데 예. 그렇게 설령 추천을 이렇게 했더라도 독립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무엇이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공정한 보도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대해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자기를 이사되게 해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니즈에 이익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BS를 위해서도 또 현 정부를 위해서도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번에 사장이 물러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기대 반 또 두려움 반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야당에 보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야당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 방송 진행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 뉴스를 쭉 한번 봤는데 내일 KBS 이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조차도 정치하는 사람들조차도 내놓고 말 안 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검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에 대해서 권력으로 또는 무슨 뭐 또 힘으로 이렇게 억압한다는 것 이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 검열을 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언론 출신이 5분이나 계시거든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낸다고 말하지 않고 예. 또 자기 구실을 다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일을 못하는 것 같다는 비난을 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에요. 저희 그 MBC 노조가 파업할 때 MBC를 방문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내일 KBS 저 이사회 하는데 지금 특별한 말씀이 없고요. 뭐 문재인 의원도 최근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응은 있는데 언론 문제에 대한 또 반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목소리 안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적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예. 또 최고위원 하면 제 옆에 이제 뭐 신경민 예. 최고위원 있고 뭐 박영선 최고위원 있고 김근 최고위원 있고 오홍근 최고위원 계시고 표철수 최고위원 계시면 각각 신정을 향하여 소리를 미쳐야 된다. 그러면 뭐 말씀하시죠. 충분히 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보도되는 것 자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 이게 자기 검열도 하지만 매체 스스로가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또 궁극적으로는 보약이 될 만한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보도하는 것도 또 있다. 예. 이런 예.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요. 예. 실제로 안철수, 뭐 김한길 두 분들이 뭐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선거 중에 어떻게 말하면 더 두려움도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하는 것이 단순히 기우기를 바라는데 예. 언론이 독립성과 공정성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예. 또 반대로 반대편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힘센 그런 어떤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크다는 것도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극이죠. 그 야당 통합한 지 지금 석 달 정도 됐고요. 이번에 첫 선거인데요. 지금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공동위원장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3월 26일 날 창당을 하고 3월 28일 날 민주당이랑 합당이 됐으니까 이제 2달째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기초 선거에 관해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합당을 했는데 그것이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당론이 변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 자체도 혁신 공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 세월호라는 그런 어떤 블랙박스 안에 갇혀 있어서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고 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더 두렵습니다. 특히 공천을 하는 과정을 제가 뭐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원회 위원으로서 경험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공천한 다음에는 적어도 선거 2번 정도는 못 나가는 줄 알아라.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의 교만한 사람과 7명의 원수를 만드는 게 공천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설마 그랬는데 선거 국면에 가니까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광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지금 그런 예. 것이죠. 지금 광주라는 것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변화를 해야 되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 저희들이 그 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예. 그 뭐 여러 가지 뭐 존경받는 그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고 시민사회에서의 리더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하고 비춰보면 인지도도 낮고 예. 또 실제로 실무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따지면 그것도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공천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 외에는 후보가 될 길이 없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터잡아서 그 당대표들이 갖고 있는 당원 당규상에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건데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반발해가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연합해서 후보 단일화하기도 하고 예. 탈당해서 복당한다는 주장하기도 하고 예. 또 광주 시민들의 어떤 민주주의 성숙된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냐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역들을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아무리 정치하게 경선 방법을 택해도 그게 전략공천의 방법이 아니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신진 인사 공천은 사실상 전략 공천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의미로 유명하거나 네. 나쁜 의미로 유명하거나 지명도 여론조사를 하면 예. 뭐 말인즉슨 뭐 적합도 이렇게 말하지만 네. 사실은 인지도에 비례하는 것이 그렇죠. 되어가지고 예. 저희들 뭐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저감에 있어서도 신인을 한 명도 저희들이 이번에 발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을 써서 경선해도 그렇다. 또 그다음에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를 써서 해야 되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광주에 윤장현 후보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반발이 크니까 두 대표가 자기 당원상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겠다 하니까 서울에서도 전략공천 뭐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시도했던 사람이 뭐 무슨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안철수 대표가 자기 몫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한 구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의원 뒤에는 누가 있냐면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호랑이 같은 현역 의원들. 예. 또 뭐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막강한 사람들이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부의원 하나 놓고 현역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철수 그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 수족을 자르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냐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당내 그 지지도 같은 것도 지금 뭐 직접 조사한 건 없지만 뭐 대권 후보자로서 이렇게 해보면 또 뭐 부동의 1등이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4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다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그런 거죠.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개혁 공천을 하고 공천을 통해서 지방 정부를 좀 더 혁신적으로 구성해보겠다 이런 꿈을 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러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역 의원들, 130명이나 되는 현역 의원들, 또 현역 의원들 뒤에서 계시는 많은 그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시는 것도 있으신 거죠. 뭐 안철수가 자기 지분 챙기기만 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를 조사해 보면 그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거죠.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지원 유세를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육사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당원들께서도 냉정하게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앞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잘 평가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할 뿐이지요. 일단 그러면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신들께서는 이번에 그 내부적인 어떤 공천과 관련된 파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가급적이면 등용해 보려는 근데 이런 의지들이 기존 현직들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꺾인 뭐 그런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우리가 공천을 함에 있어서 최적의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맞죠. 내세우는 게 맞죠. 국민들한테 가장 그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 최강이라고 해서 전체가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를 냈고 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17군데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철수 그 대표로 대표되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같이 정치하던 사람은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한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서울에 25개 구청장 후보가 있는데 25개 선거구도 각각 하나씩 해서 그 동네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한 사람들이 대개 다 단독 후보가 되거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5대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다가 뜻을 두고 결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면 각각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의 답을 냈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해서 논리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모순 같은 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통합이 잘못됐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통합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르고 예.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두 당이 합당할 때 두 건의 문건을 기초로 했습니다. 3월 2일 날, 3월 7일 날 그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거에 기초한 건데 하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틀이었고 예. 두 번째 새로 만드는 당은 새정치를 중심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론이 바뀌어서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공천했으면 당선 가능성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새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선수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선수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장치, 메커니즘이라는 게 경선뿐이 없다는 거죠. 예. 경선을 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역 의원들이 2010년도에 굉장히 선거를 잘 치러서 현역 구청장도 많고 예. 시의원도 많고 구의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무하다는 거죠. 사실 뭐 정치학계에서는 그 국민참여 경선 이 경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참여 경선을 하면 현직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 신인이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데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지율, 아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4위까지 오늘 보니까 떨어졌던데요. 이렇게 뚝 떨어진 데에는 이러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내 어떤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 마음에 이렇게 썩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심각하게 고민하죠.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 기초단체 공천제. 네. 사실 정치학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천이 맞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학자들의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창당하는 시점, 그다음에 두 당이 합당하는 시점 같은 거가 많은 정치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자이든 실천 정치를 했던 분들이든 간에 안철수 대표한테 좋은 때가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임무를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그 총선 때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기초단체장 또는 시의원, 구의원 공천하는 거가 그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2016년도에 선거 치를 때 포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세운 그러한 기본 틀을 깨고 새로운 인물을 혁신 공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한다는 것. 또 그다음에 두 당이 합당할 때에 기본적으로 지켰던 그러한 뭐 원칙 같은 거를 지키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철수 의원이 보였던, 대표가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기성 정치인과는 달랐던 모습들 같은 거가 공천 과정에서 대부분은 오해에 비롯하지만 그것이 다 나빴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 그렇지만 저는 이번 그 육사 선거 결과를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가 박정희 시대 이후 오로지 경제적 이윤, 경제 성장만 추구해온 한국식 천민자본주의와 단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